조금 계시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좀 뺄까요? 조금 계시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예.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제목이 근사록인데 근자는 가까울 근자고 사자는 생각할 사자예요. 그걸 기록한 책, 그걸 모은 책을 녹이라고 그랬는데 근사록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지? 근사록. 노노자장편 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노노에 나와요, 다. 노노가 굉장히 중요해요. 공자님의 사상에 보편성이 들어있으니까. 자 얘기예요. 자라는 공자님 제자 중에 문학에 뛰어났던 분인데 늘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똑실하게 실천하고 그러고서 젊은이 근사라고 하는 데에서 취했어요. 절실하게 묻는 걸 젊은이라고 그래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안 돼. 그렇게 물어야 그 문제에 대답해 주는 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들으면은 깨닫게 돼서 영원히 자기 삶에 도움이 되지. 근데 젊은에 있는 게 아니라 근사에 있어요. 근사를 잘못 해석하면 근사니까 생각을 가까이 한다로 오해하기가 쉬워요.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생각을 가까이 한다, 생각하라는 얘기로다가 이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항상 사어근이라 하는 뜻이에요. 그게 생각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사어근, 생각은 하는데 어디에서? 가까운 데서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라가 아니야. 가까운 데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아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일이 있다. 그걸 생각하는 게 바로 근사야. 멀리 있는 거, 아직 안 배운 거, 시간이 지나야 아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선 내가 해야 될 걸. 대학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무류본말하고 사유정신이 지소선우면 직근도이라 하는 게 나와요. 이 세상에는 구조적으로 보면은 본과 말이 있고 뿌리와 이 잎새라고 하는 본말 구조가 있고 시간으로 보면은 시작과 마침이 있어. 근데 그건 종시라고 얘기해서 영원성을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마침이 있으면 시작이 있고 시작은 또 다시 마침이니까. 그러니까 시간도 알고 종시도 알고 본말 구조도 아는데 그 구조 시간으로 돼 있는 이 세상의 문제에서 내가 선택하는 거는 내가 필요한 걸 선택하는 거예요. 지소선우야. 지소선우라는 건 뭐예요? 내가 먼저 할 거 나중 할 거를 알아야 돼. 그게 도야. 먼저 할 걸 아는 거. 미련한 사람은 내일 모레 해도 되는 걸 지금 해. 레포트를 써오라고 학생들한테 줬는데 오늘 이 마감 날인데 레포트 쓰다가 보니까 더 공부할 게 많고 중요한 게 많아. 도서관에서 딴 거 보다가 레포트를 못 썼어. 그건 지소선우가 안 돼 있는 거야. 우선은 더 보고 싶은 게 있어도 끊고 내가 레포트 완성시키는 게 지소선우예요. 그러니까 늘 이 세상은 어떤 걸 할 거냐 하는 선택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할 걸 해야지 그걸 나중에 하면 낭패가 봅니다. 지소선우면 죽겠다. 그러니까 생각도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 늘 이 순간에 바탕을 두고 이 순간에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부터 생각하는 걸 근사록이라고 그래요. 가까이서 생각한다지 생각을 가까이 한다가 아니에요. 이제 그 뜻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저자에 대해서는 바로 누가 지은 거냐. 본래 아까 송대육현을 얘기했는데 송대육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시 회상을 해요. 염계 주도니. 핵심 사상이 뭔지를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설명해도 보통 2시간 가요. 근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여점만 탁탁 얘기하고 넘어가겠어요. 주도니의 핵심은 여러 사상이 있지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태극이에요. 한 글자 내지는 2글자로 얘기하니까 그거를 적어놨다가 나중에 또 보세요. 태극이라는 건 뭐냐? 끝이야. 끝인데 진리의 끝, 진리. 아주 끝. 끝은 말로 헛수없이 쓰니까 끝이라고 그랬지 이게 끝이라고 얘기하면 아직 말은 이 제한성이 있으니까 끝이 아니야. 이게 진리라고 그러면 이미 보여준 거니까 보여준 게 진리가 아니야. 안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의 세계를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태극이라고 해요. 끝 중에서도 아주 끝, 태극. 근데 태극이라고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려니까 그릴 수도 없으니까 뭐라고 그려요? 원을 그려요. 원은 굉장히 표현할 수 없는 진리. 안 그리면 그나마 없으니까. 그리려니까 원을 그렸는데 원을 그렸다고 하만 해도 벌써 원에 붙잡힐 수가 있어. 본래 음양의 원리가 있어. 이 세상의 원리는 상대적 세계예요. 진리라는 게 참 깊이 들어가면 좀 어려운 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건 반쪽으로 벌써 존재하는 거야. 태어나지 않은 세계가 전제된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상대적 존재야. 반쪽의 존재야.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완전한 걸 알 수가 없어. 그게 전제된 거예요. 그거에 초점을 둔 게 노장사상이야. 인간은 부족하고 상대적이고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늘 완전한 것은 이상이야. 전체 하나, 이걸 지향하는 것이 인간의 이상이자 진리 추구의 자세예요.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태어나지 않은 것이 전제된 거니까 태어나는 순간 반쪽 존재라고.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하지만 이 반쪽 세계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대 세계가 펼쳐져.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낮과 있고 밤이 있고 상대 세계. 그 상대 세계로 이 진리를 얘기해도 표현할 수 없어. 태극이라고 얘기했지만 자신이 음양의 원리, 태극기를 우리 알죠? 한국 사람들이 태극을 제일 좋아해요. 이 지구상에. 태극을 좋아하는데 태극이 왜 중요한지 알아요? 이 세상의 원리, 보이는 원리 설명할 수 있는 건 음양의 원리예요. 음과 양. 그래서 그 청색과 붉은색으로 구분을 해갖고서 그 음양을 표현하잖아요. 그게 항상 돌아가는데 이 음이 극한이 되면 양이 시작되는 거고 양이 극한이 되면 뭐야? 음이 시작되니까 음양의 원리는 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보이는 거는 위에 빨간 양, 밑에 파란 음양만 보이는 거야. 태극은 뭐냐? 음양이 있게 하는 바탕이자 원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요 모양의 그 본질인 원형의 본체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본체가 또 그려져 있으니까 그린 거에 붙잡힐까봐 나중에 보면 억지로 그렸지만 그린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무국이라는 용어를 거기다 붙여요. 어쨌든 염계 선생님은 뭐를 얘기한 거예요? 진리의 극철을 얘기했다는 거. 이게 이제 송대 유학에 예를 들면 아까 이 왜 숭하고 왜 효하고 왜 그 인하고 왜 의를 실천해야 되느냐 하는 원리를 공부하는데 모든 원리의 근극철을 그림으로 그린 게 태극도야. 태극도. 그래서 중요해. 그래서 진리의 근극철을 얘기할 때에는 이의 근극철이죠. 진리의 리, 이의 근극철을 얘기할 때는 태극이라고 그래. 근데 기의 세계를 얘기할 때 기의 근극적으로 얘기할 때는 뭐라 그럴까요? 용어가 좀 달라요. 기는 현상의 세계고 음양의 세계야. 음양의 세계도 기의 세계를 깊이 들어가면 청어지기가 있고 기의 원형으로 들어가면 그것도 굉장히 순수한 기로 들어갈 때 그 기의 세계의 본질을 얘기할 땐 태허라고 그래요. 태허와 태극이 다른 거예요. 이 기의 근극철을 얘기할 때는 태허지만 이의 근극철을 얘기할 땐 태극이야. 그렇지만 태극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표현할 수도 없는 절대세계를 포함하고 이게 굉장히 무국이라는 얘기까지 표현해서 무국이 태극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조금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진리의 근극처 이렇게만 얘기해도 돼요. 그걸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염계야. 그 유명한 태극도가 유명한 거죠.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명한 사람이 누구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장행거. 팽거 장제라고 하는 분은 어디에 초점을 뒀냐면 기에 초점을 둬요. 기. 그 기의 세계를 궁극적으로 설명해서 음양의 세계를 설명했는데 그냥 기만 얘기하면 기학자로 끝나는데 이를 알고 기도 얘기한다 그러면 대단한 거예요. 보통 기학자들은 이는 관심 없고 부정하고 외면해. 실학자들이 자꾸 그 궁극적 본질 이를 이해 안 하고 그냥 관념이고 그 부정적으로만 보는 거는 시원찮은 실학자야. 진짜 실학자로 들어가면 저 절대 1, 2까지도 이해하면서 나는 지금 이 실질적인 경험의 세계를 얘기했다. 그러면 대단한 거지.
거기에 가까이 간 사람이 다산정약용인 것처럼 어쨌든 기철학자의 송대 유학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팽거 장제예요. 근데 장제는 왜 대단하냐면 이해 세계도 알고 길을 얘기했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그건 이따가 근사랑 나올 때 그 맛보기로 잠깐 우리가 볼 때 그 사례를 보면 알게 되겠어요. 어쨌든 한 글자씩 아니면 두 글자 얘기하면 주점계는 핵심이 뭐라고요? 태극. 횡거장제의 핵심은 뭐예요? 기. 강절소홍이 아까 나왔는데 그분은 수학 그럴 때 수의 철학이야. 수. 모든 걸 다 그분은 역에 굉장히 아주 심오한 경지를 역, 점친다고도 그러고 주역 있잖아요. 주역. 역에도 선천역이고 후천역이 있는데 어쨌든 역의 밝은 분이 아주 이 역의 원리에 대단한 분이 소강절, 강절소홍이에요. 근데 이분은 전부 다 역을 공부하다 보니까 음양의 이치를 따지다 보니까 수가 이 영원히 뭐예요? 변하지 않는 속에서 뭐가 있다는 걸 아느냐면 아주 핵심되는 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밝혀냈어. 뭐냐면 12이라는 숫자와 30이라는 숫자야. 이게 반복되는 거다. 하루는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인데 2시간씩 해서 그렇지 12개로 줄여도 돼. 24시간. 하루가 30개 모이면 뭐가 돼? 한 달이 돼. 12에서 30으로 바꾼 거죠. 다시 30을 12개 곱하면 뭐야? 1년이 12래. 12시간에서 31의 1로 그 다음에 12달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12달이 모여서 또 30개 연이 되면은 그게 뭐라고 그래? 새라고 그래지, 새. 그런 것처럼. 그래서 12과 30의 연장으로 돼 있어. 그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1세가 30년이고 그 다음에 30년이 12개 모이면 1운이 되고 1운이 또 30개 되면 1회가 되고 30이 또 12개 되면 1원이 돼버려. 그래서 우주의 기원은 1원에서부터 시작한다. 우주 달력으로 얘기하면 정월초 하루가 1원이다. 그래서 그걸 연으로다가 계산하니까 이 30, 12가 계속 곱해갖고 나중에 보면 12만 9,600년이 하나의 우주 달력의 1원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000년, 5,000년 뭐 이런 거하고 비교하면 12만까지 올라가니까 우주의 1년에 그게 해당되는 건 굉장히 넓 거죠. 이걸 밝혀낸 사람이 누구냐면 강절소홍. 그래서 수의 철학이야. 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야? 명도 정호와 이천 정의는 형제간인데 똑같이 철학적 입각점은 이철학이야. 이에 초점을 둬. 아까 수, 기에 중요하지만 수의 이로 들어가면 수리철학으로 가고 기의 존재의 상대 세계를 따지면 이의 세계로 들어가거든. 이에 대한 것을 사실은 강조하고 아까 송대유학을 이철학이라고 얘기했지만 드디어 정몽도 정이천이 나오면서 이철학이 재계를 잡게 된 거예요. 그 중에서도 형님은 종합적이고 굉장히 체득적인 성격인데 동생인 이천이 굉장히 분석적이고 논리적이야. 그래서 형님보다 동생이 훨씬 더 인기가 없어. 그래서 MT를 가는데 대학교에 가면 MT가 있어. 멤버십 전부 도모하는 트레이닝 시킨다고 해서 MT라고 그러는데 거기 MT를 가면 학생들 제자들이 따라오는데 전부 방에 들어간 걸 보면 명도 선생님 앞에만 전부 신발이 모여있지 이천 선생님 방에는 없어. 그 정도로 명도 선생님은 훈훈하고 봄 기운 것 같은데 이천 선생은 가을 기운처럼 매섭고 논리적이야. 그렇다고 해서 인포메이션 찾고 이런 건 아닌데 특성이 다르다 이거지. 근데 이 철학은 어디서 완성이 되느냐? 동생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이 정이천의 핵심 주제거든. 그리고 이거를
종합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희. 그래서 주희는 바로 뭐를 했어요? 이걸 종합해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아까 태극도, 수도, 기도, 이도 그러면서 전부 종합해서 이 철학을 완성한 사람이 주지알라. 근데 최고 이 철학에 영향을 준 건 명도보다 이천이기 때문에 이천의 정자와 이천을 보통 정자라고 얘기하면 이천이에요. 그래서 정자와 주자를 합쳐서 송대유학을 육현이 있지만 정주학이라고 그래요. 한 사람을 얘기하면 주자지만 두 사람을 얘기하면 정주야. 그리고 여섯 사람을 얘기하면 송대육현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주자가 대단한 거죠. 그 집성했다는 거. 공자가 아까 선성의 사상을 집성한 것처럼 그걸 공자님은 집대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자를 더 집어넣어. 집대성. 공자님에게만 대자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대성, 지성, 문성왕이라고 하는 시호가 올려서 높여서 칭호가 나온 대성은 집대성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주자도 집대성이라고 그러면 안 돼. 대자를 빼고 집성한 거야. 학문을 집성한 거야. 그러니까 조금 이론적 측면의 집성이죠. 그런데 주자가 보니까 이 송대육현을 일반 사람들이 공부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고 주제가 다 다르니까 이거를 뽑아서 만든 책이 근사록이에요. 그러면 좀 근사록이 훨씬 더 엑기스만 뽑은 책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혼자 한 게 아니라 마침 친구였던 그때 친구로서 동네 여조겸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남원장식이라는 사람을 동남삼현이라고 그래. 그 송나라 때 주자가 있었을 때 서로 친구가 되는 세 사람인데 다 훌륭하지요. 근데 특히 동네 여조겸이라는 사람이 찾아오니까 같이 열흘간 있다가 우리 그냥 이렇게 모여서 있을 게 아니라 모인 김에 송대육현의 문집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를 14개로 주제를 뽑아갖고 거기에 중요한 내용을 뽑아갖고서 한번 편집해서 일반 사람이 볼 수 있는 책을 만들자. 이렇게 만든 게 근사록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책이죠. 그래서 이 근사록을 만든 게 거기 설명이 다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그거를 일일이 설명할 게 아니라 저는 핵심만 얘기를 지금. 그리고 시간이 12시에 끝나는 강의인데 20분 쓴다고 아까 그랬는데 15분 더 써도 될까요? 예, 15분 더 쓰고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조금 양해하시고 바쁘신 분은 저 나오면 녹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의 그 근사록을 편집한 내용은 여러분들 교재에 266쪽에 있으니까 그걸 읽어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종류가 주제가 뭐냐 뽑으니까 622개의 조항이 뽑혀졌어. 그 주제를 그냥 뽑은 게 아니라 14개의 주제로다가 펼쳐놓은 게 여러분들 268쪽을 펼치면은 권 1, 권 2, 권 3 이게 쓰인 게 있어요. 보이나요? 예, 그거 같이 빨리 보셔야 좋아. 그래갖고 권 14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 근사록은 14권에 14권이라는 거는 볼 수 있는 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뭉쳐놓은 게 14개라 이거죠. 권이라는 건 이렇게 말아갖고서 옛날에는 주간 같은 거 이거 부피가 있거든. 너무 많으면 못 봐. 딱 볼 수 있는 양을 뽑은 게 권이야. 그래서 14개의 주제로 했는데 맨 처음엔 진리부터 얘기해갖고 도체, 그 다음에 학문을 얘기한 게 위학, 그 다음에 이 지식에 대한 게 치지, 그 다음에 지식을 갖고 수양을 하는 것이 그 다음 극기, 뭐 수양과 존양, 그리고 극기, 그러면서 제가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처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나중에 뭐예요? 이단을 비판하고 마지막에 모으는 거예요. 성현들이 왜 성현까지 관성현까지 제1권에서 14권까지 14개 주제로 뽑아서 여기에 중요한 학자들, 송대 유학자들의 핵심 내용을 뽑아서 묶어놓은 거야. 편집해 놓은 거지. 근데 누구를 뽑았냐면 대체로 소강절의 사상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송대
오현의 사상이 들어가 있어. 송대 6현이지만 주자 자신의 얘기도 안 집어넣었으니까 정확하게 보면 송대 4현의 사상이야. 자기 얘기를 집어넣은 게 아니니까 자기 얘기는 주석으로 들어갈 정도지 본문은 결국은 선현들의 그 송대 유학자들 하는 건데 염계주도니 또 하나는 또 한 분은 장제 횡거 장제 명도 정호 이천 정의 요 네 사람의 사상을 묶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항상 염계주도니가 시작돼. 그리고 명도 이천의 선생은 묶어갖고서 그 주제에 내는 걸 뽑아서 나열하고 맨 끝에는 횡거 선생으로 끝나. 각 권에. 그래서 각 권에 횡거가 나오면 끝날 때가 됐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장행거 얘기가 나오면 참 저기 염계 선생님이 나오면 시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체제로 이해가 된 줄 알겠죠? 그게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책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들어왔느냐?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고 저기 오고 우리나라에서는 세종 때 들어와서 역대 왕들이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세종서부터 계속 한말 고종 때는 뭐 혼란기니까 그렇지만은 그 앞에 시대에 앞에 중종 때까지는 경연이라는 게 있는데 경연할 때 사서오경도 하지만 이 근사록을 대단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책 중에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근사록이야. 아까 근사록은 심경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공자님이 저기 한 게 있었죠. 이 천하를 돌고 도를 통일하다가 안 되니까 후대를 위해서 책을 저술해서 편집한 책이 있어요. 그게 육경이에요. 그게 뭐였어요? 시경.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악경. 그것도 핵심을 꼭 아셔야 돼요. 시경은 사무사다. 그 다음에 서경은 흠이다. 역경은 중정인데 시중 중이다. 그 다음에 예기는 무불경이다. 그 다음에 춘추는 대의를 밝힌 거예요. 역사 평가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악경은 음악에 대한 거니까 화를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육경을 만든 건데 육경이 너무 확대되다 보니까 거기 예도 3예가 있고 춘추도 3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구경으로 올라가고 노노맹자가 들어가니까 11경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효경이 들어가니까 13경이 되고 그 다음에 이하라는 사정 하니까 13경이 된 거야. 13경이 5경 6경이 13경까지 악경은 없어져 갖고 안 나왔어요. 13경이 되니까 너무 번잡해서 그거 공부하다가 너무 어려우니까 요점을 뽑은 게 사서야. 그 송나라 때 특징은 이학이자 사서가 등장한 거예요. 사서가 뭐예요? 대학,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의 핵심은 경을 얘기하려는 거고 논어의 핵심은 인을 얘기하려는 거고 맹자의 핵심은 의 얘기하려는 거고 중용의 핵심은 성을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런 내용이 그 송대의 사서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주자가 이 사서 말고 그 주자 이외에 나온 책 중에 제일 조선시대에 영향을 준 거는 일반 실천책으로서 소학이 영향을 줬어요. 조선시대 실천 유학의 핵심을 뽑아서 앞에 사례들을 들어갖고 어떻게 실천할 건지 애들서부터 어른까지 일생 실천한 내용을 모아놓은 게 소학이에요. 그 소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원당 김경필 선생은 나는 소학만 해도 끝난다. 나는 소학동자다. 이렇게 주장할 정도로 소학이 중요했어요. 그 다음에 그 마음 수양으로 다 강조한 책이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심경이었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책이 있었다면 심경보다 이론서죠. 원리를 밝힌 거니까 철학서지. 그게 근사록이야. 그러니까 세종 때부터 반드시 근사록을 읽는 걸로. 이거는 왜? 세상을 다스리고 이 통치를 하려면 원리를 알아야 되고 학문이 있어야 되고 철학적 그 근거를 밝혀야 되는데 이 근사록만큼 좋은 책이 없다.
근사록이 그러니까 굉장히 철학서이자 이론서이자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책으로 등장이 된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 이해가 조금 되실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다음에 원전을 오늘 맛보려고 잠깐 원전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원전은 여러분들 교재 271쪽으로 넘어가겠어요. 너무 빨리 나가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안 본 것보다 낫다 하는 생각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거기서도 지금 이 14권을 오늘 다 못하니까 거기서 또 뽑은 거야. 핵심만. 그게 뭔지만 들어있어도 좋아요. 근데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뽑은 것도 또 원문을 다 읽으면 여실하게 이해할 텐데 그거를 이제 이해할 시간이 없어서 핵심이 못하는 걸로 설명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271쪽 뽑았나요? 네. 자, 1번 그 번호는 써있죠? 번호대로 따라가면서 이제 보시면 돼요. 번호 1번은 바로 이게 태극 도설이에요. 그 염계주돈이 선생이 태극도도 그렸지만 그림도 그렸지만 설명을 한 걸 도설이라고 그래요. 이 도설은 꼭 봐야 돼. 그래서 이 근사록에는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공부한 사람들이 꼭 봐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다 망라되어 있어. 특히 그 중에 첫 번째가 태극도설을 보고 이해해야 돼. 그래서 우주의 원리를 주역의 원리에 근거해서 염계 선생은 항상 뭘 갖고 핵심 텍스트로 삼았냐면 하나는 주역책, 하나는 중용책이에요. 그래서 주역과 중용으로 이 세상을 마무리한 거예요. 모둠한 거예요. 주역의 핵심은 뭘까요? 주역의 핵심은? 주역 성문에 나오는 얘기. 네? 지금 선생님 교재에 나오는 주역 성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어디 주역 서문에 나와요? 조금 그 나오는 거. 지금 이거는 근사록 설명하는 거니까 딴 거에 인용될 수 있어도 인용된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주역 책에만 좀 신경 쓰시면 돼요. 지금 염계주돈이 선생의 태극도서를 얘기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무국이 태극이니 이렇게 시작해. 태극을 설명하는데 태극 앞에 무국이 있는데 무국이 훨씬 더 태극보다 더 본질이다 그러면은 노장적 해석이에요. 그런 해석이 아니라 태극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절대 진리를 얘기한 건데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무국을 얘기한 거지 태극 앞에 무국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선의의 문제가 아니라 말열이자람 동시에 그 내용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게 모든 건 태극의 원리예요. 태극이라고 얘기했지만 송대에서 이걸 딴 말로 뭘로 표현하냐면 천리라고 얘기해도 돼요. 천리가 뭔지 아시겠죠? 하늘의 이치인데 이것도 자연적인 하늘의 이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어. 그게 음양의 세계로 하면 천지고 이거를 이 신의 세계로 얘기하면 귀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종합한 본질로 들어가서 얘기하면 절대적인 천의 세계가 상제 신의 세계예요. 이걸 이학적 이론적 측면으로 얘기하면 태극이라고 그래요. 태극은 굉장히 심오한데 그 원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이 세상은 전부 태극이 내재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태극을 알아야 돼. 태극이 그게 딴 말로 표현하면 천리고 그것도 옆에 적어놨다 나중에 확인해보세요. 그걸 덕목으로 얘기하면 그게 뭔지 아세요? 한 글자의 덕목으로 얘기하면 그게 말씀 언변의 이룰 성자인 성실할 성자 있잖아요. 성이야. 성이 천도이자 천리이고 태극의 원리야. 성. 지성이면 뭐라 그랬어요? 감천한다 그랬잖아요. 성을 구현하면 하늘도 감동하고 서로 통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딴 말로 표현하면 그런 건데 원리로 표현 안 되면 태극이라고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염계 선생은 뭘 중심으로 했냐? 주역과 중용. 이거 갖고 일생 실천하는 도학자로 유명해요. 그 워낙 훌륭하니까 정명도 정의천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같은 근무하고 있는 염계주돈이 행동고지를 보고 아들의 스승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갖고 공부를 시키고 대단한 실천자야. 우리가 이론만 하는 사람을 유학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론이 아니라 실천으로 다 보여줘 일생. 그건 더 어려운 거야. 그런 사람을 얘기할 땐
도학자라고 그래요. 유학자하고 도학자하고 달라요. 그게 이 도학자야. 그래서 송대 유학을 이학이라고도 그러지만 도학이라고도 그래요. 도학자 그러면은 이건 아주 지행이 합일된 사람이야. 그래서 그걸 뽑은 게 문묘 18년이 도학자예요. 유학자를 뽑은 게 아니에요. 도학자. 그래서 이 염계주돈이는 두 책, 저기서는 주역에서는 중정이거든. 중정. 그리고 그 중용에서는 성인데 성의 구체적인 덕목은 인의예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하늘의 원리를 얘기하고 인간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서 중정인의가 나와요. 중정인의 찾으셨나 모르겠는데 그 중간 정도 중간에 그 있어요. 8째 줄인가 성인이 정지 중정인의 그 태극도설의 인간이 해야 될 내용은 중정인의에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겠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그냥 쭉쭉 넘어가야 돼요. 2번은 뭘 얘기한 거냐? 태극을 얘기했지만 이걸 딴 덕목으로 얘기하면 성이야. 성은 사실은 주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 가지 설명을 했어요. 진, 실, 무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딴 데서 설명한 거니까 지금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진, 성은 참돼야 돼. 참되지 않으면 성이 아니야. 참됐다 하더라도 현실에 구현돼야 돼. 그게 실이야. 진실. 그렇다 하더라도 상황에 안 맞으면 소용이 없어. 그게 무망이야. 무망은 시중을 얘기한 거예요. 세 개를 갖추고 있는 게 성이야. 그래서 태극은 염계 선생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성이 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 1번과 2번은 바로 뭐를 염계 선생이 태극을 얘기하고 성을 얘기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이천 선생을 시작할 때부터 이천과 명도 선생을 섞어서 정자의 말로 인용한 건데 거기에 보면은 쭉 그 설명이 돼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보면은 그 뭐예요? 19번이 나오는데 19번 보셨어요? 19번 충신이 나오잖아요. 19번은 페이지 수가 넘어가나? 안 넘어가는데? 그 19라는 게 안 보여요? 번호가 없나? 여러분들에게는 번호를 안 써놨네. 내 책에만 번호를 썼기 때문에. 그게 서로 안 맞았네. 아이고 죄송해요. 그래서 번호 썼으면 더 좋았는데 찾기가. 그러면 그냥 권 1에서는 그냥 저기만 보시면 돼요. 19번이 아니라 저길로 보세요. 저 내용으로만 얘기할게요. 저기 271쪽 맨 아래 쪽 있죠? 맨 아래쪽에 보면 충신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충신은 진덕이라. 충신이라는 것은 충은 자기 다 최선을 다하는 게 충이야. 진기지 충이에요. 신이라는 건 관계의 믿음으로 완성하는 거. 그게 신이야. 그러니까 관계 완성이 신이요. 나의 완성이 충이야. 이게 주역에도 나오고 건계에도 나오고 논어에도 중요해. 이것이 왜 중요하는 걸 쭉 설명한 거예요. 이게 잘 되면 호연지기도 다 여기서 이제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거기 나와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제 2권이 나와요. 2권 나오기 전에 천채물이라는 게 세 번째 항목에 나오는데 보셨어요? 거기 나오죠? 그 횡거 선생 얘기예요. 그 윗단이 횡거 선생 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272쪽입니다. 272쪽 맨 상단에 3개가 있는데 3개 중에 두 번째, 세 번째가 장행거 선생의 글이에요. 저거 같이 나가야 돼요. 거기에 보면 세 번째, 이 우주는 전부 다 천이 내재되어 있는 거야. 기독교에서 하느님이 다 내재되어 있는 거와 같은 의미예요. 그걸 채물이라고 그래. 근데 그게 인이 바로 인간 인사에는 다 들어가 있어. 그걸 채인이라고 그래. 채사라고 그래. 채사. 그래서 천과 어질린 자가 사실은 역할이 다른 거지만 같은 거야 다. 하늘에 이 신에 내재된 것처럼 인간관계에서 사랑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채물, 채사라고 얘기한 거. 이걸 중요시 여기고 2권으로 넘어가면은 거기에 뭐가 나오냐.
1번 염계 선생 나오죠? 거기에 중요한 언표가 나와요. 뭐냐면 성희천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인간의 세계를 지향할 때 인간의 목표가 뭐예요? 인간의 목표는 인간의 완성된 모습을 성인이라고 그래요. 성인. 그래서 유학은 성인의 학이에요. 성인을 지향하는 거야. 그건 보이는 세계, 존재 세계지. 보이는 세계, 존재의 세계를 뛰어넘는 세계가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돼. 그게 보이는 세계를 뛰어넘는 걸 아는 사람이 굉장히 통투한 사람이에요. 그게 어떤 세계야? 하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하늘. 그래서 태계가 성악 10도를 올리고 율곡이 성악 지별을 올리는 게 성악이 인간 세계의 목표이기 때문에 중요시 여긴 건데, 성인의 세계에는 그 다음에 무슨 세계가 깔려 있어? 천의 세계가 깔려 있다는 거. 이거를 직접 언표한 거는 염계 선생이 처음이야. 성희천이라. 공자도 성인만 돼도 성인도 자처한 적 없어요. 난 성인이 아니다. 노력하는 사람이다. 안 돼서 지금 자꾸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지 성인이라고 자처한 적이 없어요. 근데 후대에서 공자를 굉장히 성인의 경지로 온 거로 높이죠. 그렇지만 성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어디까지 넘어가야 돼? 하늘까지 올라가야 돼. 그게 성희천이야. 왜 하늘로 올라가야 되냐면 하늘은 해고도 했다는 생각도 없어. 자기를 드러내려는 게 없어. 알아주지 않아도 돼. 그냥 자기 도리니까 다 한 거야. 이걸 유학에서는 위기지약이라고 그래요. 위기지약을 염계 주도니 선생은 성희천이라는 얘기로 표현을 하니 얼마나 이건 대단해. 일반 선비는 현인은 성인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의 세계가 있다는 거. 그 논어를 보더라도 항상 천의 세계를 알고 보면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겸손한 마음이 더 깊어져요. 자, 그 다음에가 두 번째 홍문호대 있죠. 이게 유명한 이천의 글이야. 이천이 아이고 이게 뭔 소리야? 아이고 이게 저기 강의 들어오시면 정지하고 있어야 돼요. 강의에 방해가 되니까 안 돼. 요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요게 이천의 호학론, 안자 호학론의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염계주도니 선생님한테 공부하러 갔더니 염계주도니 선생님이 너 공부 사서 들어가기 전부터 반드시 두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두 사람을 알아야 된다. 한 사람은 안연을 알아야 되고 한 사람은 이윤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왜 저기냐? 세상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공심을 잃지 않고 일생 그 큰 효과를 낸 사람이 이윤이야. 이윤이 탕을 도와줘 갖고서 천하의 성군을 만들고 도와준 사람이에요. 밖에 나가서 벼슬 할 때는 이와 같이 진리를 구현할 때 사가 하나도 없는 경지로 해락을 할 때는 이윤을 얘기하고, 은거에서 살서 자기가 역할할 수 없는 시대에 태어났을 때에는 누구를 모델로 해야 되냐면 안연. 그 안연을 굉장히 높여요. 안연은 혼자 있으면서 즐거움을 잃지 않고 배움을 중요시 여긴 사람, 호학자로. 그래서 수없는 공자 제자 중에서 딱 한 사람을 호학자로 든다면, 진정한 호학자를 든다면 공자는 누구를 들었냐면 안연을 들었어요. 그 안연의 호학의 내용이 왜 했느냐, 이걸 갖고 늘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시험을 국자감 시험 보러 갔더니 과거 시험의 문제에 그게 나왔어. 안연의 호학이 왜 호학이냐. 그 문제 낸 사람이 호원이라는 분이 냈는데 한 달 걸려서 문제를 뽑았는데 그걸 답안을 쓴 사람이 이천의 글이 기가 막혀. 그게 이 두 번째 있는 내용이에요. 답안지를 몇 시간 안에 써야 되는데 요새 논술도 이렇게 완전할 수가 없어요. 천의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안연은 어떻게 살았는지, 안연의 호학의 내용은 뭔지, 안연이 공자와 다른 점이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때 송나라 때 현대인이 어떻게 가야 될지 하는 내용을 쫙 쓴 게 요 아주 길지만은 요 글이야. 한번 읽어보세요. 참으로 기가 막혀. 그래갖고 그 내용으로 해서 호원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명문답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느냐. 우리나라에서 그 천재 중에 천재가 누구예요? 율곡이었죠. 시험만 보면 장원급제에서 구도 장원공이라고 했잖아요. 시험 문제를 내는데 우주가 어떻게 하며 진리가 어떻게 바뀌며 지금 난세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했더니 대책을 딱 만들어낸 게 그 천도책이라는 글을 썼어. 너무 유명해서 그런 것들이 남어 과거 시험이나 또는 옛날 시사의 답안 문제가 중요한 것들은 남았는데 이것처럼 이 이천의 안자호학론이라는 유명한 글 꼭 봐야 되는 글인데 여기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같이 못 보는 게 아쉬워요. 그 다음에 273쪽을 가보세요. 그러면은 그 한두 개만 소개할 수밖에 없게 또 됐네 시간이. 횡거 선생이 시작되는 글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뭘 얘기했냐면 횡거는 횡거 장제라고 하는 분이죠. 명도 정호 두 사람은 명도 선생이 10여 세가 적어요. 횡거가 10여 세 우인데 횡거 선생이 수양을 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도 모르게 수양했는데 걸려. 자기도 모르게 무서울 때가 있고 어떤 데 걱정이 들 때가 있어. 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자기가 노력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편지를 보내요. 그랬더니 명도 선생이 태어날 때부터 순수의 극치거든. 성인의 기질도 있는 데다가 공부도 깊어서 이가 아주 천리가 금방 체득되고 그래서 근데 답안을 썼는데 그 명문 답안이야. 그걸 정성서라고 그래요. 안정될 정, 안정의 정이고 본성성 그래서 본성을 안정시키는 편지글이다. 이게 바로 명도 정호의 정성서예요. 이게 바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은 뭐냐면 안정되려면은 마음만 안정되면 안 된다.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 안정도 중요하지만 문제 안정돼야 더 차원이 높은 거예요. 움직이는 데에도 마음이 안정되고 있어. 시장 가서 백화점에 들어갔는데도 마음의 편안함이 유지돼. 이게 동역정이에요. 정역정도 중요하지만 동역정이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 아직 안 돼야 돼서 그렇다. 그게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치에 밝아야 된다. 아까 천리까지 체득을 하면 되잖아요. 명리가 돼야 된다.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정성서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은 저기가 있어요. 274쪽 그것만 얘기하고 끝내겠어요. 274쪽 마무리 가는 쪽에 보면은 맨 끝에 있는 거 있어요. 횡거 선생이 작정환할 찾으셨어요? 이게 유명한 서명이라는 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글이야. 서명 252개의 글자인데 이 글자가 이 짧은 내용 속에 우주의 각구 다름을 다 설명하고 저 천리의 절대세계와 상대세계를 설명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하는 걸 설명해낸 거야. 아주 내용이 이 장행거 선생이 기철학자인데 이 철학의 극치까지 알 수 있다는 건 이 글에서. 그래서 이천 선생이 이 글을 보고 나도 늘 생각한 게 이런데 이렇게 명문장으로 이 압축된 글로 쓰는 거는 이럴 수가 없다. 굉장히 높인 글이야. 그래서 이 장제의 무슨 글이에요? 서명. 서쪽에 걸어놓는 명. 그래서 서명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 252의 글자인데 요 내용이 좋습니다. 지금 요 몇 가지 내용 안자소호학론이라든지 아까 명도 선생의 정성서라든지 또 그 다음에 여기 장행거 선생의 뭐예요? 서명 그리고 저 태극도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상세하게 읽어서 내가 체득하면 좋아요. 그래서 체득하면 그 서명 맨 끝에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맨 끝에 뭐라고 썼어요? 조노순사요 모로였냐. 이야 그게 아주 기가 막힌 글이야. 예, 그게 왜? 잘될 것이요 죽었어도 편안하리. 그렇지. 이
원리를 체득하고 나면 살아서도 내가 편안하게 순리대로 살아서 하나도 잘못을 잃을 게 없어. 근데 더 중요한 건 죽어도 편안한 거야. 늘 감사하고 마무리 짓는 거야. 이런 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아쉽게 짧은 시간 안에 서명, 근사록을 내용은 다 못 보지만 이런 글이고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만 이해하셔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긴 시간, 정말 또 시간을 20분이나 초과했는데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감사드리고 끝내겠습니다.